중국에서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몰래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대요. 한 온라인 포럼에서 읽은 이 짧은 문장은 생각보다 강한 충격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장하오입니다. 중국어 문해력 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이른바 한자의 수호자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자라는 문자 체계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품고 살아왔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 정신, 정체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린 5,000년을 써온 문자가 있다. 이 말은 저의 연구 논문 첫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문장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로 도착한 한 통의 메일. 대만 국립대 타이센 교수가 보내온 간단한 연구 보고서였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실험. 48시간 내 기초 문해 능력 확보. 한글? 한국의 문자 말입니까? 그건 한국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거지. 중국의 문해력 연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남부의 농촌 지역에서 한글을 활용한 교육 실험이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이틀 만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혀 스스로 단어를 읽고 간단한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평균 2주 내에 기초적인 문해력을 갖추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대만이라면 문화적으로 우리와 매우 유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한자가 아니라 한글이 더 효과적인 문해 도구로 쓰였다니 처음엔 그저 특이한 실험 사례 정도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뉴스들이 연달아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모 지방교육청에서 한글을 이용한 비공식 수업이 열렸다. 시골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지 못한 교사가 한글 자모카드를 사용해 수업을 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글 따라 쓰기 챌린지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던 농촌 성인문해력 센터조차 몰래 한글을 배워보려는 학습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한자를 버리려는 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한글이 효율적인 문자일 수 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역시 그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은 분명 한국의 문자입니다. 그러나 언어학자로서 들여다본 그 구조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기본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 조합만으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고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기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자. 소리와 문자가 1대1 대응되는 표음 문자. 그 모든 특징이 글자를 몰라서 배움조차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깊은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가진 민족이다. 외국 문자를 굳이 써야 하는가? 그건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들려오는 현실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자를 10년 넘게 배워도 아직도 제 이름을 제대로 못 씁니다. 왜 우리는 이 복잡한 글자에만 매달려야 하나요? 한글은 배우면 바로 읽을 수 있대요. 우리도 그걸 배울 수 없나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문자를 마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5,000년의 역사와 문명을 상징하는 복잡한 문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 30분만 해도 입문할 수 있는 직관의 문자. 과연 문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기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통을 위한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론 자존심이 상했고 한편으론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나는 평생 한자 교육을 해온 사람이다. 그 사실이 때로는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고집이 문맹자들을 계속 문맹 상태로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해보자.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실험으로 확인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실험.
명목상으로는 발음 기반 기초 문해 실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글을 활용한 문자 학습 실험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합류한 사람은 리 샤오핑 교수였습니다. 한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그녀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이해하면 누구든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문자라며 기존의 한자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핵심은 소리에서 글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자는 그림처럼 생긴 복잡한 기호를 수천 개 외워야만 하는 방식이지만 한글은 단 24개의 자모만 익히면 어떤 소리든 적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대상은 문해력이 전혀 없는 60대 이상 농촌 거주자들. 이들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제공한 모든 문해 프로그램에서 낙오된 분들이었죠. 저는 첫 수업 날 칠판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치 좋아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 BTS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엔 다들 수줍게 웃기만 했지만 이내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BTS요? 우리 손녀가 매일 그 노래만 들어요. 이름도 알아요. 정국, 비 뭐 그런 거. 그 순간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럼 그 이름 직접 적어보시겠어요? 정국이라는 단어를 분해해 칠판에 적었습니다. 지읒, 이응, 기역, 우, 기역. 그리고 하나하나의 소리가 어떤 자음과 모음에서 나오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는 지읒이에요. 혀가 입천장에 닿는 느낌이 나죠? 이건 기역, 목구멍을 막는 그 기역 소리예요. 눈을 크게 뜨던 참가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했고 곧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냥 기호인 줄 알았는데 소리를 듣고 보니까 글자 구조가 보이네요. 이건 내가 아는 발음인데 바로 읽히네. 그 감탄의 소리가 제 귀에 꽂힐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한자 교육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자는 웅장한 역사와 무게를 지닌 문자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람을 문자 세계로 인도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정말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문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글을 써보지 못한 이들에게조차 당신도 쓸 수 있어요라고 손을 내미는 문자의 감동,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가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 교수님, 저 이 나이에 글을 배울 줄은 몰랐습니다. 한자는 너무 복잡해서 어릴 때 포기했는데 이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느껴진 건 단순한 학습의 성취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어떤 문턱을 넘어선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록 이 길이 수많은 오해와 반발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첫 글자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이념보다도 소중한 성과 아닐까? 실험이 시작되고 한 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가수를 따라 쓰던 참가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 가족 이름, 그리고 짧은 일기까지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맑아요. 기분 좋아요. 나는 처음으로 아들 이름을 썼어요. 이 글자는 나한테 힘이에요. 이들은 더 이상 문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움의 기쁨을 넘어 자기 삶을 드디어 기록할 수 있게 된 인간의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연구원 장 박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저희는 지금 글자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변화는 너무 빨리 퍼지고 있었고 너무 급진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뒤따랐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이 외부로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방교육국 관계자가 실험 수업을 참관한 뒤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효과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한자를 몰랐던 분들이 이 정도로 읽고 쓴다고요? 그 반응은 곧 교육부의 보고서로 전달되었고 우리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제안서를 준비해 상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엔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고? 이건 문화 침탈이다. 중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며칠 뒤 열린 교육부 내부 회의에서 한 보수 교육관료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5천년의 문자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지금 외국 문자를 문해력 도구랍시고 쓰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한자는 밀려나고 맙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실험에서 사용한 문자는 한국의 한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그 문자의 출신이 아니라 그 문자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험 참가자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68세의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난 평생 글을 몰랐어요. 시장에서도 가격표 모지 읽고 약도 아무거나 먹었어요. 근데 한글로 글자를 배우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는 스스로 생각을 쓸 수 있고 제 감정을 적을 수 있어요. 이름을 쓰면서 내 존재가 보였어요.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센 반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외국 문자가 우리 시스템에 스며드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실험팀 리 샤오핑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대체가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저희는 중국어를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제시했습니다. 한글을 먼저 배운 참가자들의 한자 학습 속도가 40% 빨라졌습니다. 그들이 한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한글을 통해 한자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한 관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도입은 어렵더라도 소규모 시범 운영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군요. 그 말은 한글 실험이 처음으로 제도권에 의해 부분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한자를 지키려는 자부심과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직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문자 하나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에서 한글이 가장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는 걸 본 사람이다. 한글을 활용한 실험은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교육계에서 처음으로 공식 언급된 외국 문자 기반 문해력 도구 실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실험은 국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현장이 먼저 해답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실험을 마친 후 저는 참가자들을 한 명씩 다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전에는 글자를 몰라서 병원 가면 그냥 약 받아오기만 했어요. 이게 해열제인지 항생제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지금은 한글로 적힌 발음을 소리내어 읽고 약 성분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냥 글을 배운 게 아니라 제 삶을 제 손에 쥔 거예요. 또 다른 참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건 단지 외국 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걸 가능하게 해준 도구예요. 그 말은 저를 잠시 멈춰 서게 했습니다. 평생 한자를 연구해 온 제가 처음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던 말이었습니다. 한글이 우리 걸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걸 가능하게 한다는 그 시선. 이제는 몇몇 지방교육청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기초의문 교육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희 연구팀의 방식은 문화 침탈이 아닌 언어 접근성 강화 모델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실험 참가자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 참가자는 한글로 글쓰기를 시작한 이후 지역 여성 문학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짧은 수필로 써서 교내 잡지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요. 글자를 안다는 건 제 이야기를 세상에 보낼 수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심지어 한 참가자는 실험 후 초등학생 손자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자처하며 세대 간 새로운 소통의 다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는 글자를 손자가 읽고 반응해요. 할머니, 이거 내 이름 맞아요? 하고 웃는 걸 보면 이 글자가 없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러한 개인들의 변화는 단지 문해력 향상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존엄과 연결,
그리고 자아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실험이 끝난 후 제 연구실 책상 앞에 참가자들이 한글로 적은 이름표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붙여두었습니다. 리화잉, 장샤오룽, 펑마오젠, 그 이름들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이름을 쓸 수 있다는 선언이자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런 이름 하나하나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의 존재를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한자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중국의 정체성을 위한다는 명분, 그리고 외국 문자를 향한 경계심, 그 모든 것들 위에 이 작고 조용한 실험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문자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말할 수 없던 사람을 말하게 하는 도구여야 한다. 실험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 참가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떤 글자든 어떤 방식이든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글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연 문화인가요? 정체성인가요?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문자 강국의 한복판에서 한글이라는 다리가 만든 따뜻한 기적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장하오 씨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새싹이었습니다.